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또 신나는 아침을 맞이하며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목요일. 야,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또 한 주가 갑니다. 훌쩍 지나가요. 목요일은 뭔가 신나는 일들이, 기쁜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항상 뭐 상승기도 맞이할 수 있겠지만은 하락기도 맞이할 수 있어. 하락기, 횡보기, 하락기. 이 하락 그 시기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뭐 1년, 2년까지 막 흘러가고 3년까지 가더라고. 3년. 횡보하고 하락하는데 한 3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정도는 버틸 줄 알아야 돼요. 3년 정도. 응? 하여튼 운 나쁘게 하필이면 고점에 들어온 분들은 한 3년 정도 갑니다. 뭐 저점에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3년도 안 되고 1년, 2년도 갈 수 있겠죠. 운 좋으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은 3년이다. 그래서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3년 정도만 버티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그 본전까지는 올 것 같아요. 본전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좀만 참아보세요.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이제 3년 정도 다 왔다. 우리가 96,800원까지 찍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정도는 거의 온 것 같으니까 하여튼 내년 정도 되면은 아주 시원한 상승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부터는 좀 꿈틀거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 참 지겹죠. 이 3년을 버티는 사람들은 4년, 5년, 10년은 버티더라고요.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그 산업 특성상 이게 사이클을 좀 탑니다.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 이 꽉 물고 버티셔야 돼.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 뭐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대고의 법칙. 대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대고의 법칙. 이게 뭐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그래서 대고의 법칙인가 봐요.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하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된다. 10가지네요.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난다. 없던 기회도 생겨난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고의 법칙을 한번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고의 법칙. 아주 흥미로운 법칙인 것 같아요. 대고의 법칙. 그러면은 또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도록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의 그 EU의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 시행이 한 달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표 전자기업인 삼성전자하고 LG전자도 벌써 일찌감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지속 가능 경영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대상 품목에 가전이나 반도체 등은 아직 해당되지는 않는데 적용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ESG 경영 요구도 이제 커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9월 친환경 그 경영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기후위기 극복과 친환경제 구축 등으로 인해서 2030년 DX 부분부터 탄소 중립을 우선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DS 부분을 포함한 전사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목표입니다. 글로벌 캠페인인 아리백, 이 아리백에도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하죠. DX 부분의 경우 지난해 국내 전 사업장을 포함해서 베트남, 인도, 브라질 그런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달성을 했고 27년까지 해외 사업장하고 DX 전 사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아울러서 모든 업무용 차량도 100% 무공해차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성과를 냈고, 작년에는 배출 전망치 대비 1016만 톤을 감축을 했는데 21년 대비했을 때 5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삼성은 사내에 그 지속가능 경영 추진센터라는 조직을 두고 전사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센터 규모는 수십 명 수준인데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인력을 꾸준히 충원을 하면서 손실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도 지속가능 경영 추진센터가 인력을 재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어서 조직 강화는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언급을 하죠. LG전자도 친환경 경영을 총괄하는 ESG 전략실을 최고 전략 책임자로 산하에 뒀습니다. 기존에는 ESG 담당 조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CSR 업무하고 ESG 경영 전략을 같이 했는데 이를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ESG 전략실을 CSO 산하 조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LG전자는 ESG 경영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공개를 하면서 6대 전략 과제를 설명을 했는데요. 탄소 중립, 자원 순환, 친환경 기술, 접근성, 사업장, 그 안전과 다양성, 포용성 등을 얘기를 합니다. LG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지난해 LG전자가 배출한 직접 온실가스하고 간접 온실가스는 92만 7천 톤입니다. 21년 배출량 115만 2천 톤보다도 19.5% 줄었고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지난해 8.2% 기록했고요. 아직 수치 자체는 낮지만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는 탄소 중립에 집중하는 동시에 유럽의 에너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TB의 에너지 절감 기술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유는 지난 3월부터 그 TB의 전력 소비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8K TB하고 마이크로 LED TB가 EU 에너지 효율 지수 0.9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현지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전력 절감 기술을 적용해서 유럽 규제를 피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고 업계에서는 저전력 모드를 기본 모드로 설정하거나 화면 밝기를 낮추는 식으로 소비 전력을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홈 플랫폼 스마트 싱스에 탑재한 그 스마트 싱스 에너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전력 소비를 더 낮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 에너지는 사용 전력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AI 절약 모드가 절전 모드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서 전력 소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LG전자도 LG 싱큐에서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가 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세종대 교수가 그래요. 에너지 규제가 강해지고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기업들은 조직 개편뿐 아니라 친환경 그 경영의 실제 성과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갖춘 대기업들의 성과를 낼 틀을 만들면은 수출 판로를 뚜려하는 중견과 중소기업들도 벤치마킹해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친환경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브랜드. 하여튼 삼성전자 참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주가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떼쓰고 있고. 전 세계 그 프리미엄 TV 시장의 출하량 반등에도 삼성과 LG전자는 역성장을 이어갔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업체들은 액정 표시장치 LCD TV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가지고 출하량을 대거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보니까 그 시장조사기관 DSCC 여기에 그 올해 2, 4분기에 글로벌 프리미엄 TV 출하량이 470만 대라고 하네요. 470만 대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을 했다고 하고 이 기간에 한국 업체들이 강점을 지닌 올레드 TV 출하량이 6% 감소했네요. 6% 감소해가지고 125만 대 기록한 반면에 프리미엄 LCD TV 출하량은 344만 대 8% 증가를 했어요. LCD TV 시장 영향력이 큰 중국 업체들이 TV 불황 속에 가격을 낮춰가지고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에 집중했는가 봅니다. 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업체의 희비는 엇갈리겠죠? 삼성의 2, 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고
매출도 8% 줄어들면서 매출 점유율은 44%, 2%포인트 내려갔어요. LG전자 역시 출하량과 매출이 1년 전보다 각각 3%, 16% 하락을 했고, LG전자의 매출 점유율은 3% 떨어진 21%에 그쳤습니다. LG전자의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53% 점유율로 전체 1위를 기록을 했죠. 반면에 중국의 그 TV 생산업체죠. TCL 여기 출하량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53% 증가를 했어요. TCL의 점유율은 8%에서 12%로 올라가지고 일본 소니를 제쳐가지고 전체 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하이센스도 출하량이 125%, 매출은 118% 급성장했고 전체 4위로 점유율 순위가 상승을 했죠. 소니는 출하량과 매출이 6%, 15% 정도 감소해가지고 점유율 5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거거 익선 트렌드는 지속이 되고 대세로 자리 잡은 모양입니다. 실제 올해 2, 4분기 48인치하고 55인치 OLED TV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23%, 12% 감소했는데 65인치하고 77인치 이상은 2%, 26% 증가를 했어요. 중국 업체들이 100인치짜리 이상 초대형 TV 신제품을 줄줄이 선보이는 등 향후 TV 업체 간의 대형화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LCD 기반의 중국 업체들은 TV 시장 불황기에 대응을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성장성이 높은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다각화해가지고 수익성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모색해야겠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을 현재 겪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 애플이 아니라 인텔이 요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인텔이 아주 지금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운드리 시장 복귀를 선언했어요. 전통의 반도체 강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복귀를 선언했는데 1.8나노짜리 그 웨이퍼 이거를 첫 공개를 해가지고 TSMC하고 삼성전자에 선전포고를 날렸고 한 발 빠른 1.8나노 진입으로 24년에는 삼성을 제치고 파운드리 2위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대만과 한국의 그 초미세 공정 싸움에서 낙오됐던 미국 반도체 업계가 미중 갈등과 리쇼어링 열풍에 힘입어서 원조의 저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팩 겔싱어 인텔 CEO가 19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에서 열린 인텔 이노베이션 23 행사에서 1.8나노 반도체 웨이퍼를 깜짝 공개를 했는데 1.8나노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양산 중인 3나노보다도 2단계 더 나아간 최선단 공정으로 내년에 1분기 첫 웨이퍼를 팹에 투입할 계획이랍니다. 겔싱어 CEO는 인텔이 제시했던 4년 내 5단계 공정 도약이 성조로 진행되고 있다 강조를 했고요. 이날 그 1.8나노 웨이퍼 공개는 파운드리 복귀 후에 3년간 뒤쫓기에 바쁘던 인텔이 도리어 경쟁사들을 넘어섰다는 선언인데 한때 TSMC하고 삼성의 초미세 공정 경쟁에 밀려가지고 그 영원히 파운드리 경쟁력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받았던 인텔의 화려한 복귀라는 평가가 따릅니다. 인텔은 CPU 시장 지배자로 명실상부한 반도체 업계 1위 기업으로 군림해왔고 이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에 머무는 경쟁사들과 달리 설계하고 생산을 함께하는 그 IDM으로서 설계와 생산 양측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자랑해왔어요. 장기간의 그 반도체 업계를 지배해오던 인텔의 패권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 흔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폰 시대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ARM에게 모바일 표준을 내줬고요. PC시장에서는 AMD가 치고 올라왔고 제조 분야에서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 경쟁을 펼칠 때 10나노 이하로 진입하지 못하고 낙오됐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 절치부심한 인텔이 2021년 파운드리를 복귀를 천명을 하죠. 미중 패권 분쟁 격화 속에 반도체 리쇼어링이 추진되다 보니까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전략 자산으로 이제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처진 공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4년간 5단계의 공정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청사진도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무리한 계획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지만은 인텔은 목표한 그 양산 시점을 차곡차곡 밟고 이날 1.8나노 웨이퍼를 공개하기는 이릅니다. 24년에는 패스트팔로우를 넘어서 이제 파운드리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많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목표 달성이 이제 목전에 이르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첨단 공정 자랑도 아니다. 그래서 이미 인텔은 7나노 반도체를 대량 생산 중이고 겔싱어 CEO는 이날 행사에서 4나노는 양산 준비가 완료됐고 3나노는 연말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혀요. 4나노로 자체 생산한 14세대 개인용 CPU 인텔 코어 울트라는 12월 출시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3나노 CPU들이 이제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라 하죠. 3나노 양산에 돌입한 TSMC하고 삼성전자 공정을 연내 따라잡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텔은 이와 함께 이제 초미세 공정을 뒷받침할 이제 신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는데 개방형 칩렛 표준화 기술 UCL이 그 첫 시범 버전의 공개가 대표적이에요. UCL이는 타 공정에서 각각 생산한 반도체를 패키징해도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인데 인텔에서 만든 3나노 칩셋하고 TSMC에서 만든 3나노 칩셋을 결합해서 최종 반도체를 완성하는 시기예요. 여기에 최근 2030년 양산 목표로 공개한 유리기판 기술도 더해지고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회로기판보다 미세하고 복잡한 회로를 그릴 수 있어서 이 반도체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어요. 겔싱어 CEO는 초미세 공정과 UCL이 그 유리기판 기술로 2030년까지 무어의 법칙을 연장시키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일단 예상보다 빠른 인텔의 그 초미세 공정 돌입에 삼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뭐 그러는데 인텔은 4나노부터 삼성과 TSMC가 사용 중인 EUV 장비를 적극 도입을 해서 공정 미세를 더욱 서두르고 있어요. EUV는 기존의 그 브라르곤보다 파장이 14분의 1에 불과해가지고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입니다. 미국이 중국 판매를 막아선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인데 역으로 말하면 인텔은 그간 EUV 없이도 공정 격차를 좁혀왔다는 뜻이고 인텔은 당초 내년 2나노 양산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날 발표에서는 내년 말까지 1.8나노까지 양산 단계에 진입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어요. 나아가서 1.2나노까지 진입을 해서 경쟁세를 따돌리겠다는 계획이고요. 인텔은 내년부터 파운드리 설계 사업부를 그 제조 그룹으로 분리해서 타 사업부랑 거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그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내년에 제조 그룹 연 매출이 200억 달러로 업계 2위 수준이 될 거랍니다. 지난해 TSMC는 750억 달러, 삼성 파운드리는 208억 달러의 연 매출을 올렸어요. 그 외부 수주를 감안하니까 인텔의 파운드리가 삼성을 뛰어넘어서 업계 2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뭐 그렇게 쓰네요. 기자들이. 최근에 미국 제재에도 7나노 양산 소식을 알린 중국 SMIC 또한 김이 새긴 마찬가지인데 넓게는 대만과 TSMC를 압박 중인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죠. 그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설령 대만이 점령당하더라도 미국이 자체적으로 최선단 공정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중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생산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뭐 자기들은 이렇게 막 뻥도 치고 그래요. 자랑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다 믿지는 않고 대량 생산이 문제냐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겠죠. 수율 문제 이게 안 되면 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